아무것도 입지 않은 한 여자가 어딘가로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곤 숨이 넘어갈 듯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만약 당신이 어느 날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어딘가에 묶인 채로 눈이 가려져 있고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도록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알 수 없는 상황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드는 그때 녹음된 테이프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그 음성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이걸 들어. 네가 왜 납치됐는지,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여기 있게 될지 얘기해줄게. 넌 이제 네가 강간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 맞아. 너는 네 몸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당할 거야. 우리는 널 성노예로 훈련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데려왔으니까. 그리고 너는 완벽한 노예가 될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길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묶여있는 당신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은 더욱 두렵고 더욱 절망적인 것들입니다. 좋아. 누군가 너를 찾고 있겠지. 어쩌면 실종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여기서 너를 찾을 순 없어. 네가 여기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너조차도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건지 모르잖아. 널 구하러 올 기사는 없어. 나는 3마리 개를 키우고 있어. 전부 수컷이야. 항상 발정 나 있는 아주 큰 독일산 셰퍼드가 한 마리 있지. 그 녀석을 여기 데려와서 네 몸 위에 올리면 엄청나게 좋아할 거야. 그걸 하는 동안 그 녀석이 발톱으로 네 가슴을 긁을지도 몰라. 어쨌거나 너는 입 닥쳐. 만약 내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해야겠지. 여기서 너는 노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야. 비명을 지른다면 큰 벌을 받게 될 거고. 그러니까 착하고 똑똑하게 굴어. 그래서 살아남으란 말이야. 나는 여기로 데려온 여자애들을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넌 소모품이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이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난다면 나는 널 풀어줄 거야. 그리고 너는 약에 취해서 여기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나 두렵고 절망해서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99년 3월 알몸으로 목에는 쇠사슬을 건 채 달려간 그 여성 22살의 신시아 버질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녀는 며칠 전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힌 한 남자에게 납치된 후 이 상상하기 힘든 악몽과도 같은 고문을 3일 동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주범인 남자가 일하러 간 사이 공범인 그의 여자친구는 신시아가 묶여있는 곳 근처에 열쇠 꾸러미를 놓아두는 실수를 했죠. 마침 안대까지 벗겨둔 상황이라 신시아는 기회를 봐서 열쇠를 향해 돌진했고 수갑을 풀고 손발이 자유로워진 신시아는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은 몸싸움을 벌였고 신시아는 겨우 얼음 송 곳으로 여자를 공격해서 제압하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친 끝에 다른 트레일러 주택의 문을 두드려 911에 신고할 수 있었던 거죠.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하지만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선뜻 믿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현실이 영화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다는 건 쉽게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만약 소우라는 영화가 이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감금해서 사람 목숨을 갖고 장난치듯이 이런저런 일들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낯선 것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저런 진술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다만 확인을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 해당 장소에 출동했고 데이빗 파커 레이라는 59세의 남자와 그의 약혼녀인 신디 핸디를 체포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은 자신들이 신시아의 지인이며 그녀의 마약 중독으로 인한 금단 증상을 치료해주는 차원에서 집에 데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죠. 그들의 말은 당연히 모두 거짓이었고
이 사실은 바로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에서 데이빗 파커레이가 토이박스, 즉 장난감 상자라고 불렀던 신시아가 감금되어 있었던 바로 그 트레일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트레일러의 내부는 끔찍한 범행 도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결박해 놓는 산부인과 수술용 침대, 쇠사슬과 도르래를 비롯한 결박 도구들, 수갑, 채찍, 스턴건, 메스, 톱, 전기 고문 장치, 그리고 CCTV 카메라, 이뿐만 아니라 성적인 고문을 당하는 여성을 묘사한 수십 장의 그림들과 고문 장면을 찍은 사진들, 비디오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유품으로 추정되는 장신구들도 그곳에 모두 있었습니다. 범인인 데이빗 파커레이는 철로 수리공 등 기계장치와 관련된 직업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낸 이 토이박스 트레일러에는 방음장치와 강화벽, 강화문이 달려 있었고, 각종 고문기구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그러한 직업상의 경험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FBI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수사관 패트리샤 러스트는 범죄학을 전공하고 미국 육군에서 대위로 전역한, 이미 많은 범죄 현장까지 경험한 35살의 엘리트 수사관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토이박스 트레일러 내부의 물품들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마도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충격과 회의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개인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그녀는 사건 조사에 투입된 지 나흘 만인 1999년 4월 10일 자택에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적어도 15명, 최대 60명, 일반적으로는 대략 50명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 한 구의 시신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어느 곳에 유기했는지 그들은 전혀 대답하지 않았고, 희생자들 대부분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의 피해자가 어떻게 당했는지, 얼마나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범행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검찰과 그들 사이에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이 살던 마을 주민이었던 켈리 게롯이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자신이 뭔가 당했던 느낌을 갖게 되고, 경찰은 그녀에 대한 최면 수사를 하게 됩니다. 켈리는 이 최면 수사를 통해서 자신이 당한 납치 고문 강간 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되는데요. 녹음 테이프에 담아놓은 말처럼 데이빗 파커레이는 납치, 강간, 고문 이후에 실제로 다량의 약물을 켈리에게 복용하게 해서 기억 상실 상태로 만들고 나서 그녀의 목을 칼로 찌르고 길에 버려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그녀가 데이빗 파커레이의 딸이자 또 다른 공범이었던 글렌다 제시 레이의 친구였고, 그들의 거주지와도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진짜로 실종 신고가 되거나 해서 수색이라도 한다면 자칫 토이박스가 수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빗 파커레이의 지인이었던 안젤리카 몬타노라는 여성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 역시 이들의 범죄 행각을 떠올리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처럼 증거와 증언들이 점차 발견되자 데이빗 파커레이의 약혼 여인 신디 앤디도 데이빗의 범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끔찍한 범행의 이유들은 데이빗 파커레이의 성장 과정 곳곳에서 마치 은행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어린 시절에 겪은 부모의 이혼,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학대, 학교에서의 따돌림, 여성에 대한 열등감, 사디즘과 특히 BDSM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일찌감치 이런 범죄에 대하여 큰 환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인 신디의 증언에 따르면 데이빗 파커레이는 이미 10대 때부터 여자를 나무에 묶고 고문하고 살해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4번을 이혼하고 2딸을 두었는데 그 딸 중 한 명인 글렌다 제시 레이와 그 남자친구, 이들 2명 역시 데이빗의 범행 중 최소 한 건 이상에 가담했다고 하니까 참 끔찍한 범죄 가족인 셈입니다.
실상은 이랬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친절했고 성실한 가장이자 자상한 남자라는 가면을 범죄가 드러날 때까지 쓰고 살았다고 하니까 내심을 알 수가 없는 인간에 대해서 단순한 인상이나 이미지로 품게 되는 신뢰라는 건 이런 경우를 통해서 보면 참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믿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2001년 데이빗 파커레이는 2년의 법정 공방 끝에 납치, 고문, 강간 및 살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징역 224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신디 앤디는 아마도 데이빗 파커레이에 대한 범행의 증언 등이 감안되었는지 3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이빗의 딸인 글렌다 제시 레이는 9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데이빗 파커레이가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02년 3월 28일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디 앤디와 글렌다 제시 레이 역시 모두 가석방이 되어 현재는 둘 모두 자유의 몸입니다. 사실 이런 최악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이라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법인데요. 사형은 사형대로 고통이 너무 짧다. 무기징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하게 삼시세끼 먹여주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데이빗 파커레이처럼 수용 생활 중에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정남규처럼 자살하는 경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죽여놓고서 그 자신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과연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게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사건 실화, 오늘의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